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관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독소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알레르기,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노화, 비만, 심지어 암까지도 장내 세균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각종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의 약 80%는 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장 건강에 유독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및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95%는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항생제 등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몸 안에 나쁜 세균들은 물론 좋은 세균들까지 다 죽게 되어 인체 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은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신경 조직이 둔감한 곳으로 사소한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장애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중병에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넘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울의과대 김나영 교수의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제2회 장혁명입니다. 이 책은 장이 중요한 이유부터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장이 중요한 기본적 이유 3가지. 소화와 흡수, 배설, 면역력.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장이 좋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 인간도 먹어야 생존을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화의 과정을 거쳐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되는 방식으로 인체 대사가 돌아간다. 따라서 우리 몸의 기본인 소화와 흡수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소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위와 장 자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흡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체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인체가 약해지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해질 경우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이 중요한 2번째 이유는 장이 우리 몸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출되어야 한다. 특별히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만들어진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한다. 우리가 매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소변과 대변이 바로 배설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중에 대변은 장에 의해 배설되는데 이때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체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부패하면서 독소로 작용하여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므로 장은 인체에서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장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장이 인체의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이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 몸이 방어해내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면역력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면역세포 등이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다.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지 근육만이 아니라 영양, 운동, 스트레스 조절, 수면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즉, 장내 면역세포의 부조화로 인해 만성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장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세포 역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인체의 면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리의 면역력에 적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장은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암 사망률 1위 대장암.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다. 국가에서도 대장암 검진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 보면 용종이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떤 경우 선종이 발견되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용종과 선종이란 대체 무엇일까? 먼저 용종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마치 혹처럼 툭 튀어나온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3명 가운데 1명 정도 대장혹이라 불리는 대장용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장암의 80에서 95%가 바로 이 대장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경을 하면서 용종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 종류의 용종 중에 약 75에서 80%가 선종성 용종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선종 가능성이 높은 용종을 찾으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검사만 하고 제거하지 않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된 경우 다시 제거하러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함이기도 하다. 특히 대장경이 깨끗하게 되려면 장세척이 중요한데 이 장세척이 매우 어렵다.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장암 예방수치 10가지. 1.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대한암예방학회가 첫 번째로 꼽는 대장암 위험 요소는 과식이었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과식을 자제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체중과 관련하여 미국 암연구협회가 비만과 복부비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 백미보다 현미, 잡곡밥, 흰빵보다 통밀빵이 좋다. 백미와 흰빵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기에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2차적으로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밥이나 빵을 먹을 때에는 현미, 잡곡밥, 통밀빵이 좋다. 3. 채소, 버섯, 해조류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한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섬유소와 무기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채소와 버섯, 해조류에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히 들어있다. 4. 생과일을 매일 적당량 먹는다. 과일은 매일 적당량 먹되 주스나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고기류, 햄, 소시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대한암예방학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식품으로 분류한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햄 등 육가공 식품을 적당량만 섭취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생선과 두부로 보충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가 햄, 소세지, 베이컨을 1군 발암식품으로 지정한 후에는 아주 소량 섭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6. 숯불로 고기 굽기를 피하고 타지 않게 주의한다.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안 좋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또 고기가 탈 때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7.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먹는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각종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지혈증과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칼슘, 비타민 B, D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은 대장암 발병률을 22%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9. 몸을 가능한 많이 움직인다. 남성의 경우 활발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20%까지 낮아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 10. 음주를 줄인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1.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급격한 서구화로 대장암 발병이 잦아지고 있어 적합한 예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위 10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체는 독소공장, 장은 독소공장 공장장. EBS 해독 몸의 복수 제작팀이 펴낸 독소의 습격 해독혁명에는 현대인이 얼마나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가스를 통해 받아들이는 독소가 있고 유해 환경에 접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도 있다. 대표적으로 집에서 쓰는 주방용품, 세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의 독소들은 집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또 회사의 사무실에서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소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다. 인간은 하루 3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음식은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했으나 현대인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 문화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는 맛을 내거나 맛있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그대로 인체에 들어와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식품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 허가를 인정해 줬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과다한 화학 첨가물이 인체의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지나친 동물성 지방과 튀긴 음식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음식물에 의한 독소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먼저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 유산, 유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나면 냄새가 심한 병과 방귀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지방이 분해되어 쌓이면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이 혈관에 쌓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당은 고혈당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심해지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만 독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이 산소가 부족할 경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독소와 노폐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장 속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트림할 때 독한 냄새가 난다든지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것을 통하여 또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장내 음식물의 처리 과정에서의 가스 생성을 경험할 수 있다. 장내 음식물의 처리 과정에서의 과도한 가스가 생성되는 이유는 소화불량에 동반되는 노폐물의 배출 지연 때문이다.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못한 채 정체한다면 장내의 무수한 세균과 바이러스에게는 아주 좋은 배지와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쁜 과도한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유해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까지 일어나 장내에는 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되고 유해균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포함된 가스 발생으로 배에 가스가 차고 트림과 방귀가 잦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장이 좋아지면 호전되는 병이 많다. 장질환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 두통이나 어깨 결림 등 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증상이 실제 장질환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회복되면서 뜻하지 않게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고 있어 장르 현상과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 면적에 못지않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부에 상지하는 세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피부 질환에 따라 그 세균 분포가 달라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장 장벽과 피부 장벽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할 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은 이에 의해 아토피가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반대로 피부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으로 면역 기전의 변화가 생기면 이는 다시 아토피 호전과 함께 장누 수증후군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내 미세물 이상으로 혈관의 죽상경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비만,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장기간의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으로 좋아진다면 대사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설사보다 변비가 더 문제, 비우지 못하고 쌓이는 것.
배설과 관련하여 장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설사와 변비다. 이 중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변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물을 보충해주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변비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변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60만 명 이상이 변비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대개 변비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복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속에 변이 꽉 차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느낌마저 찾아온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배출되지 못한 대변이 장에 점점 쌓이게 된다. 대개는 3일 이상 배변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을 먹어 배변을 시도해야 한다. 배설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쌓인 변은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둔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장에 쌓인 변도 여러 가지 기전으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만성변비가 오래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며 완전히 변을 볼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대장 속에 변이 차면서 이것이 장 연동운동을 막게 되어 장폐색이 일어난다. 장폐색은 장의 일부가 막혀서 장의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장폐색이 진행하여 장 괴사가 일어난 후 병원을 방문하면 장을 일부 제거해야 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변을 배출하게 만들면 대개의 경우는 좋아진다. 하지만 장폐색이 심해지면 유해균 증가와 함께 대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장세포들 사이에 늘어난 틈새를 통해 유해균이 침투하여 혈관까지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혈액이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환을 폐혈증이라고 하며 폐혈증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병이다. 또한 장내 세균 독소 내지 사이토카인이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대장점막과 혈액을 통해 몸 안에 흘러들어온 독성과 사이토카인 등은 여러 가지 하이작동 기전을 통해 염증에서 종양이나 결석 등의 생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변비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문 경우 장폐색 등의 심한 질환으로서의 진전하는 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 꼭 다스려야 하는 질환이다.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몸 안의 노폐물과 함께 가스까지 제대로 배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주로 뇌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행복이나 우울 등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장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난다. 심하면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정보가 있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닌 장내에 존재하며 이 90%가 장내 아주 미세하게 분포하는 특정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간의 마음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왜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낀다. 반면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짐을 느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 모든 작용이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마음작용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장과 뇌가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준다. 실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는 척수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한다.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기에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분비되는지도 모른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뇌와 관련된 신경성 증상들을 호소하곤 하는데 어쩌면 장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나는 증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비밀을 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내 미생물은 장과 뇌 연결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5년 미국 칼텍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쥐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줄었으나 장내 미생물을 투입한 쥐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장내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내분비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로써 장내 미생물이 장과 뇌 연결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도 건강하게 반응한다. 내장신경계는 뇌와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정신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장신경계도 이를 감지하여 장에 좋지 않은 반응들을 일으킨다. 반대로 정신상태가 좋으면 내장신경계가 이를 감지하여 좋은 반응들을 일으킨다. 따라서 장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신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장 건강이 좋으면 내 정신상태도 좋아진다. 반대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 정신상태도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상태를 위해서라도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장의 상태는 내장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계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된다. 장의 운동을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소화효소의 분비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소화와 흡수는 물론 배설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체와 정신작용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의 분비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좋은 몸 상태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잘 지내게 해준다. 장 건강 하나가 이토록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자.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의 자율신경계도 삐걱거리게 된다. 장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장 운동은 물론 소화효소의 분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각종 소화불량 등의 장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장에서 분비되는 각종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문제를 일으켜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장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해야 한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습관.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체액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된다. 이들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무엇보다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수분 부족은 이러한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므로 당장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체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당장 신호를 보낸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고 갈증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수분의 부족으로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생기는 증상이다. 수분 부족 현상이 오래되면 생체 항상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 암 환자들의 수분 섭취를 조사해 보면 평상시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별히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췌장, 소화효소 등 하루에 분비되는 효소의 양이 무려 7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이 효소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수분 부족은 장내 점액질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이 장 전체를 거치면서 청소해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물은 기상 직후라든지 식사 후 2에서 3시간이 지났을 때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에 좋은 음식과 장에 나쁜 음식 구분하기. 2021년 누트리션 리뷰는 올리브 오일이 유해균을 줄이고 유산균을 늘리므로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인 크래시 박사는 올리브 오일을 총 칼로리의 30%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공고했다. 그 이유는 올리브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소화불량, 위경련, 가스, 팽만감, 설사 등의 증세가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화효소 보충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크래시 박사는 소화효소 보충제가 장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어떤 데이터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컨센서스가 적고 사람은 제각각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김치, 요구르트 등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장 건강 상시 오해 풀기.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탄산 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 콜라 같은 것을 마시면 트름이 나오는데 이때 뭔가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특히 콜라의 경우 소화제를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어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인다. 탄산 음료는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놓은 상태다. 이것이 위에 들어가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조건이 풀려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트림의 정체다. 우리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 위장 속에 차있던 가스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트림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일 뿐이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때 위장 속의 가스 일부가 함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막혔던 위가 뚫리지는 않는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또한 밥 먹은 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상식처럼 되어 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것일까? 이 상식은 매우 과학적인 바탕 위에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먹은 밥은 위장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작용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위산과 소화효소의 농도가 묽어져 소화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위산의 일부가 물과 함께 그대로 소장까지 내려가 소장의 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잘 씹지 않고 넘기게 되므로 소화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처럼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소화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논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론이다. 하지만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가졌음에도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위장에 물이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상식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론 정도로 여기면 괜찮을 듯 싶다. 과식을 했거나 가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속쓰림 증상은 심하면 위장이 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당장 무언가 해소할 것을 찾게 된다. 이때 나름 부드러워 보이는 우유를 마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면 실제 속쓰림이 조금 낫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과연 속쓰림에 우유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유는 약알칼리성 식품으로 처음 마셨을 때는 위산의 산성을 조금 희석시켜주기에 조금 나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속쓰림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여 위산을 더 많이 분비시키게 한다. 결국 속쓰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속쓰림의 우유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기능성 장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먼저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과일로는 사과, 배, 바나나가 비교적 산이 적어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나타나 있다. 또 육식으로는 껍질을 제외한 닭고기와 생선이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어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키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불어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 등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비계가 많이 섞인 고지방의 육류는 지방의 역류를 증가시키고 위산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된다. 과일 중 토마토,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므로 좋지 않다. 커피, 콜라, 초콜릿 등도 식도의 산도를 높이고 하부식도 관략근을 자극하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담배, 술도 당연히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운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쌀밥과 생강,
차 등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쌀밥은 다른 곡물에 비해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는 곡물이다. 따라서 복부가스를 적게 만들어내고 음식 알레르기도 적어 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강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다. 차 역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는 음식이다. 반면 튀긴 음식이나 붉은 육고기, 케이크 등과 같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일부 환자에게서 복부팽만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콩류와 양파 등도 일부 연구에서 복부팽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오렌지, 레몬 등 신과일이나 후추 등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탄산 음료 역시 복부팽만을 일으키고 커피와 초콜릿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매운 음식의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명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지만 매운 음식 속에 캡사이신을 소량씩 장기간 먹을 경우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